이번 관객 리뷰는 레베온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. 라이온킹을 보는 내내 압도당했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거든요. 압도적인 멜로디, 압도적인 무대, 압도적인 배우, 압도적인 분위기. 마치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공연 전체를 점령하고 있고 그 힘은 관객을 능수능란하게 교란시키며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.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뮤지컬의 미학을 예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. 뮤지컬만의 어떤 재미랄까요?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야 되잖아요. 그게 아까 말씀하신 줄리 테이머로 상징되는 그런 보여지는 요소들, 극화시키는 요소 이런 건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, 다른 부분도 역시 실제로 너무 애니메이션에서도 유명했던 곡들이 있지만 추가로 뮤지컬화해서 무대화할 때 필요한 곡들의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고요. 그 추가된 그 레보엠의 음악들은 지금도 공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라이온킹 OST가 많이 팔린 이유가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인가요? 그 노래잖아요. 엘튼 존이 만든. 근데 뭐 단지 그 노래뿐만 아니라 이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엘튼 존과 팀 라이스 이 콤비가 5곡을 썼어요.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뭐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받고 했지만 그 압도적인 그 오프닝 씬에 등장하는 서클 오브 라이프라든지 또는 뭐 그 티몬과 푼바와 함께하는 하쿠나 마타타라든지 이런 곡들도 굉장한 그 대중적 인기를 누렸었거든요. 애니메이션에서 없는 것 중에 무대로 만들어진 추가된 곡들이 또 더 있나요? 애니메이션에서는 엘튼 존과 팀 라이스가 이제 5곡을 썼고요. 근데 이 5곡에 더해서 뮤지컬 버전에서는 3곡을 더 썼어요. 게다가 이제 그 레보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뮤지션입니다. 어떤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그 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레보엠이 그 94년 라이온킹이 이제 그 개봉이 되고 이듬해 그 라이온킹 음악 작업에 참여한 경험과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서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. 자기 개인 앨범 같은 거. 개인 앨범이지만 이게 이제 라이온킹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마치 사용되지 않은 OST와 같은 그런 느낌의 앨범이었던 거죠. 심바가 막 이렇게 초원을 달리는 그런 그림이 이제 앨범 커버로 사용이 됐고 이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. 라이온킹 OST는 1,800만 장이 팔렸어요. 역대 최고입니다.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이 1,000만 장 넘은 경우는 없거든요. 근데 여하튼 이 리듬 오브 더 프라이드 랜즈라는 앨범도 성공을 거뒀고 뮤지컬의 음악의 기본이 되는 그 앨범이 바로 이 리듬 오브 더 프라이드 랜즈라는 레보엠의 앨범이에요. 그게 이제 다시 변주가 돼서 뮤지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. 지금 제가 가장 귀에 지금 들어오는 음악이 이제 섀도우랜드라는 그 날라의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이제 레보엠이 작곡을 해서 공연에 쓰여진 곡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게 가사를 줄리 테이머가 무대화할 때는 참여했다고. 네, 맞습니다. 다른 팝 음악과 디즈니의 음악의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? 디즈니 제작 작품들에서 그 소개한 그런 음악들을 보면은 음악과 영상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포인트를 늘 강조를 해왔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이후에 그 극장용 장편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전통 속에서 디즈니가 표출했던 그 음악에 얼마나 포커싱을 하느냐 또 어떤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제작 영역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왔었던 거죠. 그래서 30년대부터 한 50년대, 60년대까지의 디즈니 작품에 등장하는 곡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뮤지컬의 어떤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뮤지컬이라 하면 그냥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마치 살짝 그 오페라의 약간 대중화한 버전이었다면은 또는 뭐 스윙, 뭐 빅밴드 약간 이런 요소였다면 70년대 이후의 디즈니 음악을 보면은 완벽하게 팝 음악으로 진화를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처음 드러났던 작품이 1989년에 개봉됐던 인어공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. 새로 이제 변화한, 한편으로는 진화한 이런 사운드와 노래들이 뭐 미녀와 야수, 알라딘 그리고 라이온킹에 이르면서 거의 뭐 최고조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사실 문화 산업 전반의 가장 큰 공룡이었잖아요. 근데 그래서
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단에서 제작자들은 제가 과연 언제 무대로 넘어올 것인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80년대에 이제 약간 미국 무대 뮤지컬이 약간 침체기가 오잖아요.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메가 뮤지컬들이 이제 런던에서 만들었던 메가 뮤지컬들이 넘어오는 시기였던 것 같고, 예를 들면 뭐 미스 사이공이나 레미제라블, 오페라 유령 캐츠 이것들이 다 80년대 카메론 맥켄토시가 만들었던 프로덕션이 미국으로 넘어왔었고. 거의 80년대는 그 메가 뮤지컬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두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굉장히 큰 작품들을 만들었고, 그러니까 프로덕션 넘버들 상징할 만한 어떤 장면들이 있는 뭐 샹들리아가 떨어진다거나 헬기가 그런 항상 그래서 80년대 뮤지컬들은 규모가 큰데 오히려 근데 그게 지금은 약간 독이 돼서 많이 투어를 못 해요. 그러니까 그 미스 사이공도 헬기를 이제 영상으로 쓰잖아요. 투어 버전은.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80년대는 그런 것들이 지배했다면 이제 90년대부터는 사실 브로드웨이에서 디즈니가 없었다면 여전히 그 웨스트엔드에서 올라왔던 작품들이 지배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 뮤지컬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구원투수 같이 등장한 게 디즈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오랫동안 디즈니 내부에서는 무대 뮤지컬로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사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던 거겠네요. 디즈니사에서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는 디즈니에서 조금 안 좋은 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연이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전 세계의 흥행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겨울왕국이라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걱정들이 많았어요. 아마 아까 말씀하신 라이온킹을 뮤지컬화 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걱정들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연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미국 내에서요? 미국 내에서. 그리고 트라이아웃 한 공연도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하지만 브로드웨이에서 오픈을 했을 땐 이 폭발력은 또 엄청나서 지금 현재 그 탑5 안에 랭크를 하고 있으면서 디즈니 뮤지컬의 위엄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. 미녀와 야수가 처음 올라갔을 때 다들 그 공연계 관계자들은 일단 내용 자체가 아동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뮤지컬 올려도 과연 우리 관객들이 찾아올까, 공연 관객들이 찾아올까 의심하는 분위기였고,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중장년층,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뭐 촛불이 춤추고 뭐 찻잔이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라고 했는데 정작 오픈했을 때 관객들은 가족 관객들이 찾아오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거든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흥행을 거뒀지만 평단은 인정하지 않고 토니상에서 의상상과 무대상 두 개만 타거든요. 그러니까 작품상 뭐 이런 뭐 음악상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 그냥 너희 애썼다 테마파크 같은 공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관없이 근데 그게 무너진 게 이제 라이온킹이었죠. 좀 더 주변인들에서 약간 등 떠밀린다 그러잖아요. 약간 그런 슬픈 가락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. 쑥대머리하면 완전 파격적이겠네. 이거는 프로듀서가 함께 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자기가 모르게 나만